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25일 SNS를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범죄와 마약이 크게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도 추가 1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우방국이자 이웃국가부터 관세 공격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환율 전쟁이 시작되고 세계 무역 전반의 침체가 깊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외 리스크에 민감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트럼프 당선인 관세 정책에 대응해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관세 정책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안을 강화하고 협상 재고 방안을 미리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캐나다 중국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획재정부엔 향후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내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국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후발국의 기술 추격,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전환 요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최 부총리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투자 기반 확충,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 현대화, 전문가와 방향 논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인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 시설의 지원 한도 역시 상향합니다. 기존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지는데요. 그간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지원 대상에서 포함합니다. 또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늘리고 첨단산업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내년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산업은행에서 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 AI가 범용 기술로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민관 합작 투자로 이 총 4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천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고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의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최 부총리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했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반도체 업계가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요.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53년까지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LNG 발전소와 성전선로 등을 단계별로 건설해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유량이 부족한 공급 용수를 보급하기 위해 통합 용수 공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기본 실시 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31년부터 적기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입니다. 겉보기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실제와 똑같지만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페이크체크 웹사이트에 올렸더니 6개 모델 중 5개 모델이 딥페이크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진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제가 직접 제 사진에 넣어서 분석해봤더니 모든 모델이 정상으로 판별했습니다. 현재 계속 개발 중인 기술로 향후 딥페이크 영상 판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AI 무기체계 등 AI 발달과 더불어 역기능에 따른 AI 안전성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이처럼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첫 AI 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 둘, 셋! AI 안전연구소는 기술적 한계, 인간의 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 조직입니다. AI 안전연구소를 통해 우리나라 주도로 정립한 글로벌 AI 3대 규범 가치, 안전, 혁신, 포용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안전한 AI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는 모두 13곳, 35,897가구입니다. 신도시별로 보면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과 양지마을 금호 등 3개 구역에 1,900여 가구,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와 후곡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 8,900여 가구입니다. 평촌은 샘마을 등 3개 구역 5,400여 가구고 중동과 삼보는 각각 2개 구역에 5,900여 가구와 4,600여 가구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을 비롯해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통합 심의 등의 정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분당과 일산의 연립주택 2개 구역 1,400가구는 별도의 정비 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구역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과 교통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과 금융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우선 학교 설립 문제를 사전에 풀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분담금과 관련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기관인 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도울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의 경우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특별 정비 예정구역별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동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km부터 100km까지 넓은 해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시추가 진행될 곳은 일명 대왕고래 지역으로 8광구와 6-1광구 북부입니다. 이 지역은 석유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위치에 대한 석유공사의 탐사 시추 계획을 검토한 끝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종 승인까지 이루어지면 시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기자재 선적과 보급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시추가 진행되는데 약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추 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저 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수수료격인 조광료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자원이 발견될 경우 특정 기업이 수익을 독식하지 않고
정부에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본격적인 투자 유치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출생아 수는 25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석 달 연속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출생아 수는 61,288명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습니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5명 늘었습니다. 4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록한 0.72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오른다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입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9월 혼인 건수는 15,36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8% 상승했습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작년 9월 대비 올랐습니다. 9월 사망자 수는 29,362명으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8,772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